미국 부동산 현장 상황,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변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2세 박명수 어르신은 최근 미국에 다녀온 지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오피스 빌딩은 공실이 넘쳐난다네요. 이처럼 요즘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미국 내 자영업자 비율은 약 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남미 일부 국가는 자영업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도 한때 25%를 넘다가 최근 폐업이 늘며 20%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정적 고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이영자 할머니는 물가가 올라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받는다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라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부동산 시장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특히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금리의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7%를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8%까지 이자가 올라버려 대출 상환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5세 김수만 어르신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자만 내다가 사업 접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자영업도 겪어본 일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택시장은 이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30년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일정 부분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0세 윤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율이 고정돼 있으니 팔 이유가 없는 거고 살 사람은 줄을 서니 가격이 안 빠지는군요. 미국 부동산 특유의 대출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현지에 다녀온 국내 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는 많지만 현장에선 상업용은 진짜 어렵고 주택은 매물이 말라붙어 거래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니어 투자자라면 이처럼 미국 부동산의 양극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고정금리 대출 구조,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성, 자영업 침체의 후방 효과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 시니어가 꼭 대비해야 할 진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74세 최명의 어르신은 최근 미국에 다녀온 사위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빌딩이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3분의 1 가격에 거래가 안 돼서 매각이 무산됐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저금리 시절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구가 많습니다. 이들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기존 이자가 고정되어 있으니 집을 팔 이유가 없어 매물 자체가 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9세 박성의 할머니는 이자율이 2배, 3배로 오르면 새로 사는 사람만 부담이 커지는 거고 기존 집주인들은 그냥 버티는 거네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고정금리 구조가 주택시장을 지탱하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상당수는 변동금리로 이루어집니다. 이 금리가 최근 7%를 넘고 일부는 8%까지 치솟아버렸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할 잔액만 해도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자금난으로 결국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심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이미 30%에 육박하며 슬럼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68세 김용만 어르신은 결국 상업용 빌딩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들도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미국 소비자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은 문을 닫고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아직 본격적인 관세 전쟁 전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물가가 추가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연준은 이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71세 이선옥 할머니는 결국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를 올리면 경매가 줄줄이 터지겠네요. 어느 쪽으로 가도 위험이군요라고 정리했습니다. 만약 이 위기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한국 역시 금융, 수출, 부동산, 고용 전반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해도 이번에는 부동산 집중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가정이 파산을 겪었지만 지금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파는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미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 사실 두 나라의 자산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은퇴자금도 대부분 주식에서 마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부분의 자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책 대응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해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구제하지 않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30%까지 치솟고 대출 만기 도래분만 2조 달러 약 2,600조 원가 밀려와도 정부는 이를 그냥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시장이 자연스럽게 거품을 걷어내고 건전한 가격으로 안정되기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 규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가 시행되다가 집값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다시 대출을 확대해버렸고 2단계도 시행 연기 속에 가계부채가 더 불어났습니다.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집값이 흔들릴 경우 또다시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서도 나타납니다. 현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만 2만 5천 채에 달합니다. 건설사들은 이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고 정부 역시 LH를 통해 수천 채를 매입해 임대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격이 반값이 되든 3분의 1이 되든 수요가 따라붙을 때까지 가격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분양이 됩니다. PF 대출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행사 부도를 막으려고 정책 자금이 반복 투입되면서 신규 물량의 가격 하락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 국민연금 등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할 기반이 있지만 한국은 수출과 부동산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일본 중국을 넘어 남미형 불황 위험까지 간다. 시니어가 지금 알아야 할 냉정한 현실. 사실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꼽히는 곳이 세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30년 가까이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중국도 최근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여전히 콘크리트 투자에 몰빵하고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빌딩값이 수익도 안 나는데 버티기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강남의 빌딩 수익률이 1%도 안 된다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부동산 수익률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임대 수익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입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여전히 정부가 도와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버팁니다. 이런 식의 착각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건설 경기가 성장률을 이끌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AI와 딥테크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 한국만 여전히 콘크리트에 집중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식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나치게 불균형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임대료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식당, 카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감당이 어려워 장사가 안 돼도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임대료 부담이 줄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적인 개입으로 이 조정 기회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만 7만 채가 넘고 악성 미분양도 2만 5천 채에 달합니다. 건설사 손실을 막기 위해 LH가 이 물량을 사들이다 보니 국민 세금과 국민연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원리대로라면 가격을 대폭 낮춰 자연스럽게 수요가 붙게 두는 것이 훨씬 건전한 방식입니다. 결국 한국도 지금처럼 계속 콘크리트에 자산이 몰린다면 일본형 장기 불황을 넘어 남미형 고물가고 금리 고부채 불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